박시백 오류사 이번 시간에는 신돈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공민왕 즉위 이후 10여 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일들이었어요. 내 안팎으로 정말 저 우한 속에서 그 개혁의 기치를 수미일관되게 추진력 있게 진행해 왔는데 그때 공민왕의 힘을 실어준 유일한 인물이 노국 대장공주였다. 네. 그렇습니다. 노국공주는 이제 공민왕이 원나라에서 수기 생활을 할 때, 네. 그때 결혼을 하고, 공민왕이 왕으로 책봉되니까 이제 같이 들어왔죠. 실제 왕위에 오르고 나서, 뭐 숱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각종 외침이 있었고, 음. 내부에 반란이 있었고, 또 이 사이에 이제 반원 자주개혁들을 펼쳐나갔고, 네. 옆에서 지켜보면서 일관되게 지지한 인물이다라고 할 음.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반원 자주개혁인 경우에는 자기의 그 모국을 향해서 사실상 적대하는 이러한 정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고, 음. 뭐 김용인 한때 보면은 그 자신이 이제 왕을 숨겨놓은 그 지게문 앞에서 딱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네. 왕을 보위하려고 했고, 음. 이런 식의 이제 일관된 모습을 보여왔던 정말 유일한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죠. 네. 네.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아쉬움이 있다면 네. 그 공주에게서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절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음. 하는데 말년에 가서야 이제 드디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느지막하게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공민왕의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바로 그 아이를 낳다가 음. 노국대장공주가 세상을 띱니다. 공명왕의 상심이 얼마나 네. 컸던지 너무 이제 막 거의 뭐 요즘 표현을 하면 뭐 멘붕, 거의 정신적 공황 상태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명왕이 고 이제 노국공주가 이제 사망한 후 3개월 뒤인 어느 날 꿈을 꿔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가 왕을 칼로 찌르려고 하자 한 스님이 나타나 딱 왕을 구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 후 이제 그 측근이었던 김원명이 한 스님, 편조라는 스님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인물이 이야기를 막 나누어 보니까 상당히 이제 총명하고 달변이었는데 근데 그 꿈에서 나온 그 인물하고 너무 똑같았던 거예요. 공민왕이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편조를 계속 이제 자주 불러들였고 근데 이때 당시에 둘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좀 당혹스러운 것이 지나치게 편조를 신임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좀 보입니다. 예. 그런 절망적 상황이서 그런지 몰라도. 한 인물에게 지나치게 힘을 몰아주는 이러한 병폐들은 예전에도 네. 그리고 공민왕 때도 종종 있었죠. 그 네. 전에 뭐 조이신이든 김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이때는 그보다 좀 더 상황이 더 심하죠. 근데 이 공민왕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어떤 그 조정에 있는 명문 거족들은 서로가 다 뭐 혼인이다 뭐다 해서 다 얽혀 있고, 네. 그다음 신진 기회들 이제 좀 개혁적이다 싶은 기회들은 그런 것을 그 초연한 뜻, 명예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아진단 말이죠. 예, 예, 예. 또 그러지 않고 아직 제야에 있는 신진들조차도 서로가 이제 뭐 자준이 문세인이 우리로 치면 이제 뭐 학벌 이런 네. 거 출신 이런 걸 따지면서 이렇게 파벌을 지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당파로부터 완전히 무관한 이 편조라고 하는 인물은 불교계 내에서도 이제 비주류고. 예, 완전히 비주류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사는 득도해서 욕심도 없는 데다가 출신이 비천해 심지어 불가에도 연줄을 얽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정에 얽매이지 않고 계획을 밀고 나갈 수가 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부터 대사를 사부로 삼을 테니까 나를 대신해서 나라의 일을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민왕으로부터 절대적 맹생문과 함께 신임을 얻은 편조가 전권을 위임받고 나서 이 경천웅과 최영을 탄핵합니다. 네. 네. 당시 경천웅은 이제 대신의 거의 중심 인물이고, 네. 최영은
그 김용민한 이후에 당시에 유력했던 무장들이 다 제거됐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정태웅인가요? 그 그런 이후로 인물들. 떠오른 네. 가장 유력한 무장인 거죠. 와. 그러니까 이제 편조로서는 이 강력한 문무 양측에서의 이 실세들을 제압해야 자기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일단 자기 힘을 테스트를 해봅니다. 경천웅과 최영이 사병을 끌고 사냥을 나가는데 이때 마침 뭐 재변이 있을 때다. 이게 재상이 할 일이냐라면서 이제 이들을 탄핵합니다. 예. 이러자 왕이 받아들여서 최영 같은 경우는 이제 계림윤으로 자천시키거든요. 네. 계림윤 저기 이제 경주잖아요. 경주죠. 예. 예. 근데 편조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그들을 완전히 꺾어놔야 자기가 본격적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최영과 이구수 등이 환관과 결탁을 해서 임금과 신하들을 이간질하고 있다. 국문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또 왕의 승낙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국문을 혹독하게 함으로 해서 마침내 최영이와 관련자들이 다 거짓 자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 최영 장군조차 거짓 자백을 했으니 얼마나 혹독하게. 그러니까요. 공문을 그래서 왕이 결국은 최영에게 3품 이상의 직위를 삭탈하고 그다음 전미를 몰수한 뒤 유배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죽이지만 않고 그냥 싹 다 뺏은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앞서 이제 원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활약했던 이공수라든가 그리고 경천웅, 최영 등등의 대부분 면직되고 이들 자리에 편조가 추천한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왕은 이때 이제 편조에게 신돈이라는 속명을 내려줍니다. 왕은 이때 신돈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 직책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그야말로 정말 전권을 위임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신돈을 부를 때도 꼭 처음이라고 부르고 신하가 아니라 마치 스승이나 친구를 대하듯이 굉장히 예의 있게 대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하들도 어느덧 신돈을 대하기를 같은 이제 동급의 신하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임금을 대하듯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건 아니다 생각한 좌사의 정추 그리고 우정원, 이존호라고 하는 인물들이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소를 올리게 됩니다. 이건 과하다. 네, 소위 내용인즉 회신의 반일에 넣어서 전하와 나란히 앉아가지고 국정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다. 대궐들에 나가서도 뭐 무릎을 굽히지 않고 말을 탄 채로 문을 드나들고 항상 전하와 호상에 나란히 기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거는 신하가 도저히 수치할 수 없는 행동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만약에 이 신도를 계속해서 공경하고 싶다면 머리를 깎게 가지고 스님이 되게 하고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신하로 쓰고 싶다고 한다면 위아래를 분명하게 해서 제한된 권력으로서 제한된 권력으로 신하답게 굴게끔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이제 서로 올리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나름대로는 사실 이 제안은 뭐 합당한 제안이에요. 정확한 제기였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왕이 이때는 뭐 신돈에 흠뻑 빠져 있을 때니까 도대체 누가 이딴 거를 올렸냐면서 이 배우가 있을 거다 해가지고 이 둘을 잡아서 문초하게 합니다. 그냥 이존호가 쓴 것이 확인되고 그렇게 해서 이 서로 올렸던 두 사람은 지방으로 자천이 되게 되죠. 실제로 그러면 신돈이 어떤 개혁을 했는가? 이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왕의 개혁의 중점은 이제 원나라로부터의 자주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반원 자주 개혁. 때문에 이제 그와 원나라의 지배구도와 관련됐던 것들을 정리하는 이런 것에 많은 그 국력이 투여가 됐었잖아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제 내정 개혁을 이렇게 해나가게 되는데 신돈이 굉장히 과감하게 잘 해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민변정 사업인데요. 전민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각종 권세가들이나 같은 힘 있는 자들이 남의 땅이나 노비들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은 일들이 많아서 이게 뭐 늘 있는 그야말로 고질적인 문제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토지의 갈취.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려 역사를 보니까 앞서 전민변종 사업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었는데, 네. 이때 신돈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방침까지 딱 정해져가지고 방이 붙으면서 본격 시행을 하게 되니까, 일단 신돈에게 그 모든 권력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네네. 때문에 이 남의 땅과 노비를 빼앗았던 권세가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항해 볼 생각을 하질 못하고, 네. 먼저 이제 자기가 내놓으면서 협조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질 정도로 네. 대항하면은 뭐 줄줄이 또 그러니까 네. 이미 이제 최영 등을 통해서 본보기를 그렇죠. 보인 바이기 때문에 네. 다른 이제 여러 권세가들 같은 경우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노비 양민이었다가 노비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양민을 되찾게 된 이런 사람들도 많을 테고 토지도 다시 되찾게 되는 사람도 많아요. 이러면서 그 신둔의 인기가 진짜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전민변정 도감의 설치와 더불어 또 이 신동개혁의 핵심 또 업적 중에 하나가 성균관 복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성균관이 있었지만 거의 유명무실했는데 이 공민왕 때 본격적으로 성균관을 이제 복원하는 그런 사업을 신돈에게 지시를 해요. 이 성균관이 복원되면 당연히 이제 유교라든가 이 학문에 대한 그 수준 같은 게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신돈이 성균관을 이제 제대로 이제 그 터를 살피고 이 비용을 아끼지 말고 복원하라. 그렇게 또 복원된 후에는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학자들이 성균관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성균관 책임자인 대사성에 임명된 사람이 목은 이색이라니까. 네. 뭐 그야말로 고려기 최고의 학자인데 그 이색이 대사성이 되고 정몽주, 김구용, 이수민 이런 정말 우리가 고려를 대표하는 이 유학자들이 학관 요즘으로 치면 뭐 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 유학자, 우리 흔히 역사적으로는 신진 사대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요 그 학당에서 결국 정도정화 같은 인물도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이런 그 성균관 복원 사업도 신동개혁의 중요한 성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두 가지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개혁적인 조치였는데 실제로 이것과는 달리 지금 박하백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개혁 조치를 한 만큼의 어떤 긍정적인 시선은 받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권력에 이제 집착했다 이런 정말 부정적인 평가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팔관회가 열리던 날은 공민왕을 대신해 백관의 조회를 받을 정도로 뭐 그 권세가 하늘을 찔렀다. 뭐 이 장면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 마렵의 차지철 경호실장이 네. 이 완전히 장관들 불러 모아가지고 뭐 그 사열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장면들도 뭐 떠오르게 해요. 어쨌든. 그 이상이죠. 네. 그래서 이 신도는 대궐 같은 집을 또 도성 안에 7곳이나 가지고 있었고 부인을 두고 어쨌든 승려인데 또 아이를 낳고 또 이 미인이라고 소문난 그런 그 관리들의 처들을 몰래 불려 사통했다. 이런 뭐 여러 소문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신돈 또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정말 또 엄청난 그 계획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공민왕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항상 그 왕이 신임을 받고 이런 사람들을 결과적으로는 팽당한다. 그리고 이 공민왕 또 신돈의 입장에서는 잔인하고 시기심이 많아 이 신복 대신의 권력이 커지면 반드시 자신을 처단하려고 할 것이다. 네. 결국 그 신돈 자신의 신복들에게 왕이 혈릉과 경릉 이 고려시대 왕들을 무덤을 참배하는 날 길가에 잠복했다가 해축을 하는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왕이 이제 혈릉과 경릉, 네. 능에 배할하러 갈 때 매복했다가 제거하기로 했었는데 막상 당일날 이제 아예 거행 자체를 못합니다. 불러서 왜 못했냐고 물으니까 워낙에 경비가 삼엄해서 도저히 할 수 없었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릉을 배할할 때, 그러니까 왕릉을 배할할 때 어떤 정도의 규모의 호위 군사가 동원되고 이런 걸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의심이 가는 대목이긴 하죠. 어쨌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다시 포색을 하려고 하는데 날짜를 다시 잡는다. 예, 이때쯤 되니까 당연히 이제 정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때 이제 이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빠져나와서 아. 재상 김송명의 집에다가 익명서를 한림거사라는 이름으로 익명서를 투사하면서 이 전후 사실을 이제 고하게 됩니다. 네. 보니까 이제 뭐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가지고 고문을 할 수밖에 예, 없는. 관련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공문을 하게 되니까 뭐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국민왕은 이제 얘기를 듣고는 뭐 일찍이 이재현이 신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상을 보니 바른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참으로 맞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신돈을 유배 보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신돈은 수원으로 유배됐지만 이 신돈을 처형하라는 아우성이 빗발칩니다. 그리고 공민왕도 이를 결국은 받아들여서 수원에서 목이 잘리고 수원 동문의 효수 그리고 이 신돈의 그 일당들 수십 명도 이어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네. 신돈이 등용에서부터 처우까지를 보면 일단 등용에 있어서는 국민왕이 이제 자신이 꿈꿔왔던 계획을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에서 여기저기 연출이 닿지 않은 그야말로 독립적인 그런 신돈이라고 하는 인물을 발탁을 해가지고 모든 권한을 주어서 맡긴 것이었는데 네. 그 권한을 부여한 만큼 신돈도 이제 제대로 된 힘을 가지고 토지개혁 사업이든 아니 전면변경 사업이든 뭐 성균관 복서 사업이든 이런 걸 제대로 해내긴 했죠. 네. 하지만 어쨌든 신돈이 그 자신이 권력에 취하면서 상당히 방탕하고 안일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과연 이와 같은 연구가 실제 있었을까? 뭐 여기에 또 다른 뭔가 없을까? 이런 의심은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신돈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때 그의 권력을 이제 위협하는 그런 세력이나 존재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고 네. 뭐 이 일 자체는 뭐 무난하게 잘 하고 있었고 다만 자신이 워낙에 이제 권세를 부리는 게 문제였는데 이것을 혹시 왕이 자신의 그런 모습을 싫어하나 하는 의구심에서 뭐 출발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심쩍은 대목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이 당시의 국민왕은 나라의 중요한 일들은 다 신돈에게 맡겨놓고 그 자신은 이제 허구나 그림이나 그리고 왜 노국대장 공주와 추모하는 관련한 일에. 추모 사업에 네. 전력을 쏟고 있었는데 이 신돈을 죽임으로 해서 국민왕의 그런 개혁적인 구상, 개혁적인 의지 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데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신돈의 개혁도 신돈의 비참한 죽음과 함께 고려의 개혁도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공민왕의 파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